28쪽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 중에서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과 그리고 자연 선택, 진화, 변이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일단 첫 번째 화석과 지질 시대를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책에 보면은요. 화석과 지질 시대에서 첫 번째 화석에 대해서 나와 있다. 그렇지? 화석이 뭘까요? 화석에 대한 정의 먼저 정리를 할게요.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이 물체, 몸체나 알, 흔적, 배설물 등이 지층에 남겨진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살았던 생물이죠. 생존했던 생물을 유해, 그냥 생물의 사체 같은 것들이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 있는 것. 얘를 화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볼게요. 책에는 얘가 안 나와 있네요. 몇 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보면은 뭐가 있다? 뼈, 알, 이런 거 있고, 발자국, 배설물, 이런 것들도 화석이 될 수 있어요. 무조건 생물이 아니라 흔적까지, 기어간 흔적. 그리고 뚫은 구멍. 생물이 뚫어놓은 구멍. 이런 것들이나 빙하 나 호박에 갇힌 생물들까지 전부 다 화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무의 흔적이 이산화규소, 규산형 광물로 바뀐 규화목까지도 화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육목이 뭐라고요? 나무인데 나무의 흔적만 남고 나무 대기소 같은 규산형 광물이 채워져서 형태만 남아있는 것을 규화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빙하나 호박이요? 네, 호박. 호박은요, 나무의 진 있죠, 송진 같은 거. 그 끈적끈적한 진에 곤충이 갇혀. 그리고는 그게 단단하게 굳은 것이 호박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석의 일종입니다, 그것도. 자, 책에는 바로 여러 가지 화석 나오는데요. 우리 여기에서 화석의 생성 과정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나? 그럴 거예요, 아마. 화석의 생성 과정. 중학교 1학년 때. 하여튼 예전에 한번 배웠는데요. 다시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과정은요.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위에서 나와있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폐점물에 묻힌다 라는 거. 그래서 갑자기 묻히는 게 언제? 뭐 홍수라든가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폐점물에 갑자기 묻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묻히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단단해지죠. 단단해져서 화석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화석은 지금 묻혀있는 상태잖아. 바닷속이라든가 물속에 묻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만들어진 화석이 올라와야 돼요. 지표면 근처로. 그래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최적층이 융기를 합니다.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융기는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온 후 어떤 작용? 침식 작용을 받죠. 깎입니다. 융기요? 융기요, 융기. 융기 위로 올라온다. 네, 침식 작용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 화석이 드디어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근데 이거 근데 만약에 위로 안 드러나고 그냥 그 파고 내려가다가 화석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화석을 발견할 때 예를 들어서 바다에 사는 생물의 화석을 발견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 걔는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바다 속에서 만들어졌을 거잖아. 근데 걔가 육지에서 발견이 되는 거잖아. 땅에서. 내가 파고 들어간다는 것은 바다 속에서 파고 들어간 건 아닐 거잖아. 아니면 근데 그 제가 말한 그 채굴을 하다가 그러니까 채굴을 바다 속에서 채굴을 한 건 아닐 거잖아. 그렇지? 그럼 저 세적층 옆에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퇴적층이 융기되어서 위로 올라와서 그 다음에 침식이 된 거야. 깎여 나갔기 때문에 화석이 나타난다. 책에 여러 가지 화석들 쭉 보면 되고요. 보고 있다가 밑에서 표준화석, 시성화석 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화석의 생성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화석의 생성 조건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개체수가 많아야 됩니다. 개체수가 많아야지 이 중에서 화석이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냥 화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생물체가 퇴적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화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많아야지 화석이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거다. 일단 개체수가 많아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빠르게 매몰되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 왜 빠르게 매몰되어야 되냐면은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 부식이 돼요. 부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체가 부패가 되어서 형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빨리 매몰되어서 그 형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빨리 매몰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매몰되었는데 단단한 부분이 없으면은 화석으로 만들어질 확률이 그만큼 낮아집니다. 그래서 단단한 부분이 존재를 해야 된다. 뼈라든가 이런 것들 존재를 해야 돼요. 자, 네 번째 뭐라고 나니까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야 된다. 자, 지각 변동을 받게 되면은요, 만들었던 화석이 뭐 단층이라든가 습곡이라든가 이런 지각 변동을 받으면서 없어질 수 있어요. 갈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야지 유지가 되는 거죠. 만들어진 화석이 유지될 수 있다. 근데 갈라진 거는 화석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갈라져서 발견이 되면 괜찮은데 얘가 지각 변동은 뭐다? 단층도 있고 습곡도 있고 융기도 있고 침식도 있고 다 일어난단 말이야.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융기되어서 침식되어서 우리가 화석이 지표면으로 들어가는데 깎여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모래가 돼버리지. 흙이 됐든. 그러면은 화석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지각 변동을 많이 받으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야지 만들어진 화석이 유지될 수 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화석은 대부분의 화석이라고 하는데 거의 모든 화석이에요. 화석은 어디에서 발견돼? 퇴적암에서 발견이 됩니다. 퇴적암에서 발견이 돼요. 있어요. 뭐 있어요? 퇴적암과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 뭐 있어요? 화성암 있어요.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한 암석은요? 변성함이 있어요. 그래서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진 건데 이 마그마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너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생명체가 여기 녹아서 생명체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어. 그래서 얘는 화석이 존재할 수 없는 거고요. 생명체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거고, 변성함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한 거잖아. 그래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도 마찬가지로 화석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만? 쇠저감에서만 화석이 존재를 한다라고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화성암과 변성암에서 왜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가, 이 정도 봐주면 되겠네요. 다음 자, 밑에 보면은 화석을 이용하여 알 수 있는 것 나오는데요. 알 수 있는 거 보기 전에 화석의 종류 밑에 표에 있는 것들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화석의 종류라고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석의 종류라고 해서요.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이 있어요. 그죠? 표준화석과 시상화석. 그래서 표준화석이 있고요. 표준이다 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대에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화석을 표준화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성된 시대를 알려준대요. 그리고 시상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만들어진 생성될 당시의 환경을 알려준대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표준화석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생물의 화석들을 표준화석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시상화석은 이 환경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존재하는 생물의 화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현재에도 발견되는 생물종의 화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표준화석은 생성된 시대만 알고 싶어. 그래서 생존 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은 넓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특정 시기에만 살았다. 생존 기간이 짧고 근데 지구 전역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분포 면적이 넓은 그러한 생물의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하고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언제 생성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시상화석은요, 환경을 알 수 있으니까 특정한 지역에만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생존 기간은 아직까지도 발견되니까 생존 기간은 엄청나게 긴데 분포 면적이 작아야 돼. 그래서 분포 면적이 적어야지 특정한 환경에서 사는 거지. 그 장소에서만 살 수 있는 생물의 화석들이다 라고 알면 돼요. 분포 면적이 시대에 따른 분포 면적을 아는 거예요? 아니죠. 시대에 따른 분포 면적이 시대하고 상관없어요. 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살고 있는 고사리예요. 근데 화석을 고사리 화석을 발견을 했대. 자, 현재 고사리는 어디에 살까요?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 살아요. 그러면 이 고사리 화석이 발견된 요 당시의 환경이 무엇일까라고 찾는 거예요. 이때 얘가 만들어진 당시의 환경이 뭐다?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사리 화석이 발견된 그 지역의 환경을 묻는 거죠. 근데 따뜻하고 습한 육지 아닌 다른 곳에서는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 분포 면적, 그 따뜻하고 습한 육지라고 하는 그 분포 면적에만
생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표준화석은 생성된 시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질 시대를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고생대에만 발견되는 화석들 있습니다. 삼엽충이라든가 방추충이라든가 뭐 갑주어라든가 이런 것들, 삼방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삼엽충, 방추충, 갑주. 글씨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고생대 뭐라고요? 책에 있어요. 삼엽충, 방추충, 갑주어요. 아, 네. 금추충이요? 방추충이요. 자, 고생대는 전부 다 어디에서 살았다? 해수, 바다에서 사는 생물들이었어요. 바다에 주로 사는 생물들이었고요. 중생대, 암모나이트, 그리고 공룡 이런 것들 존재를 해요. 그래서 암모나이트는 바다에 산 거고요. 공룡은 육지에 사는 생물이었다. 신생대 나옵니다. 신생대 화폐석 있고요. 메모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표준화석들 봤습니다. 자, 이제 시상화석 볼 거예요. 환경을 알 수 있는 거. 현재까지 살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사리 나와 있으니까 고사리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고사리 있고요. 그리고 바다 속에 사는 산호, 그리고 뭐 조개 이런 것들. 자, 고사리 화석이 발견이 될 때,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고사리하고 같은 환경,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알 수는 없어요. 그 당시 고사리가 다른 환경에서도 살 수 있었을 거야. 굳이 따지면은. 근데 우리는 가정을 하는 거지. 현재 고사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고사리는 어디에? 따뜻하고 습한 육지.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 예, 산호가 산다. 그리고 조개는 얕은 바다나 갯벌. 예, 조개가 살더라.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고사리 화석이 발견될 당시 환경은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을 것이다. 산호가 발견될 당시 환경은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을 것이다. 그리고 조개가 발견된 당시 환경은 얕은 바다나 갯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프 하나 나와 있죠.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시험에서는 이 그래프가 나와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에 면적이라고 나와 있고요. 분포 면적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생존 기간 나와 있죠. 생존 기간 나와 있어요. 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에서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를 그려줘요. 근데 4개가 필요 없는 거잖아. 면적이 좁으면서 생존 기간이 긴 얘가 무슨 화석? 아이씨, 생존 기간이 기니까 시상화석이죠, 얘가. 그죠? 면적이 좁고 생존 기간이 긴 거. 면적이 좁고 생존 기간이 긴 게 시상화석. 면적이 넓으면서 생존 기간이 짧은 얘가 표준화석. 요 2개만 알면 되죠. 나머지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가지 위치만 정확하게 알면 되고요. 그래서 시상화석의 예 알면 되고 표준화석의 예 알고요. 표준화석은 시대를 나눌 수 있다. 시대를 나누기 때문에 뭐도 할 수 있냐면은 갑주어에서 공룡으로, 공룡에서 메모드로 뭐 된 거 알 수 있다. 되는 과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분포 면적이 폭발되는 게 표준화석. 그 시대만 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전체적으로 사는 것들을 따져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지구 전역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을까? 그래야지 표준이 되겠지. 그 시대에 골고루 살았다. 특정 지역에만 살면 표준이라고 둘 수 없습니다. 됐죠? 자, 화석의 종류까지 봤고요. 이제 화석 가지고 알 수 있는 것들 나옵니다.
화석을 이용한 과거의 해석이라고 둘게요. 책에는 화석을 이용하여 알 수 있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뭘 할 수 있는가? 일단 볼게요. 첫 번째,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뭘 알 수 있다? 환경 알 수 있어요. 이거 뭐 가지고 알 수 있다 그랬니? 생성 환경 알 수 있는 거? 시선. 그렇죠. 시성 화석으로 생성될 당시 환경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지층이 생성이 됩니다. 그죠? 지층이 생성되었을 때 뭘 할 수 있다? 시대를 알 수 있어요. 지층이 생성된 시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뭘 가지고 알 수 있다고요? 특정 시대를 알 수 있는 것은 표준화석을 보고 고생된지 중생된지 신생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책에 나오는 건데요. 동그라미 2번이라고 해서 나와요. 화석으로 발견된 생물의 서식 환경을 통해 과거의 수륙 분포를 알 수 있다. 과거의 수륙 분포도 알 수 있대요. 그래서 과거가 바다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 바다에 사는 화석들이 나올 거잖아. 어떤 것들? 저기 있는 삼엽충, 광추충, 암모나이트, 화폐석 이런 것들. 그래서 바다에 사는 생물의 화석들을 보고 바다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육지였다는 것은 뭘 알 수 있다? 육지에 사는 생물의 화석들이 발견되면 그 당시 육지였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만약에 화석이 공룡이 발견됐어. 둘리 엄마가 발견됐대. 그러면 육지였을까 바다였을까? 육지였겠지, 그지? 매머드가 발견됐대. 어디야? 육지. 만약에 조개가 발견됐어. 바다였겠지. 암모나이트가 발견됐대. 바다인데 중생대 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죠? 표준 화석이면서 바다에 사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수륙 분포 알 수 있어요. 공룡 땅에서만 살아요? 아니요. 둘리 엄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들리 엄마가 들리 엄마가 말해준다. 그리고요. 자, 네 번째 뭘 알 수 있냐면 과거 대륙의 이동도 알 수 있어요. 탄 구조론이나 대륙 이동설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죠? 배웠나요?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워요. 대개너 뭐 이런 것들 배우고요. 그죠? 멘틀 대류설 뭐 이런 것들 배웁니다. 자, 과거 대륙의 이동 뭐 가지고 알 수 있다? 화석의 분포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일한 화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239쪽에 보면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의 화석을 비교하여 과거 대륙의 분포 및 이동을 알 수 있다. 어떤 화석을 가지고 알 수 있다?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하는 거. 자, 얘는 식물이에요, 식물. 식물 화석인데 거의 모든 대륙에 다 관찰이 돼. 그래서 대륙을 하나 딱 모아서 연결하니까 같은 위도, 거의 비슷한 위도에 이렇게 막 모아놨더니 책에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와서 글로소프테리스의 화석의 분포.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 위치에는 다 살았는데 얘가 이 대륙 따로고요. 그리고 여기 대륙 하나 따로고요. 그리고 여기 따로 뭐 여기 따로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 그지? 지금은 다 분리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합쳐 놓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그러면 이 대륙들은 과거에 뭐다? 하나였다라는 거. 그래서
글로소프테리스 화석을 보고 고생대 말에는 판게아라고 하는 하나의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분리되어서 현재처럼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째. 고생때 뭐라고 쓰죠? 고생대 말 판게아. 하나의 대륙을 판게아라고 얘기를 하죠. 과거 생물의 진화 과정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했어요. 고생대 표준화석에 갑주어, 중생대 표준화석에 공룡, 신생대 표준화석에 멤버드가 있다. 그러면 갑주어니까 어디? 어류에서 공룡인 사축류, 그리고 멤버드인 소유류 형태로 뭐했다? 진화했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거 생물의 진화 과정 알 수 있다. 그래서 책에는 말의 진화 과정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발가락 수가 점점점 줄어들고요. 그리고 어금니의 주름이 많아지고 있다. 넓어지고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초식 동물로 진화되고요. 뭐 몸집이 커졌다. 옛날에는 숲이었는데 초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몸집이 커져도 방해받는 것들이 없더라. 뭐 초원에서 살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시조새의 화석 나와 있죠. 그리고 시조새의 화석. 시조새는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되는 과정. 그래서 파충류의 특징이 뭐 있다? 부리가 있는데 부리에 이빨이 있어요. 새는 이빨이 없죠. 부리만 있죠. 그래서 부리에 이빨이 있는 것으로서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된다. 그리고 꼬리가 있어. 꼬리가 있는 것으로서 파충류였다. 그리고 날개 끝부분에 발톱이 있어요. 그래서 파충류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조류라고 하는 건 뭐 있다? 부리다. 깃털로 덮여 있다. 날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봐서 조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충류하고 조류의 중간 단계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과거 생물의 진화 과정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책에 보면은 자료 해석이라고 하나 나와 있어요. 자료 해석. 그래서 이걸 좀 지우고요. 자료 해석 보면은 지층을 2개 나열해놨어요. 여기에 A, B, C라는 지층과 여기에 D, E, F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여기에 A에는 뭐 있다? 삼엽충 있어요. B에는 암모나이트 있고요. C에는 합해석이 존재를 해요. D에는 방추충이 있고요. E에는 공룡 발자국이 있어요. F에는 고사리가 있대. 합해석이 뭐예요? 합해석은 합해 모양으로 생긴 돌, 그러니까 당시 바닷속에서 살던 생물이었는데 그게 화석으로 됐는데 발견을 하니까 동전처럼 생겨서 화폐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합해석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자, 우리 이거 정리를 좀 할게요. 삼엽충 나와 있어. 삼엽충 언제? 고생대고요. 그죠? 고생대 표준화석이고요. 얘는 어디에 살아요? 바다에 사는 거죠. 됐죠? 암모나이트 중생대 표준화석이고요. 어디에 사는 거예요? 바다. 얘는 신생대 표준화석이고 어디에 살아요? 바다에 사는 생물입니다. 이런 것들 알 수 있어요. 자, 방추충 보생대고요. 어디에 살아요? 바다에 살아요. 공룡입니다. 그죠? 공룡 중생대에 사는 생물이고요. 표준
표준화석이고요. 얘는 육지생물이었죠. 고사리는 어디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어디 사는지 모르겠는데 육지에 살아요.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 사는 식물이 고사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 알 수 있고요. 삼엽충, 암모나이트, 합해석, 방추충, 공룡은 시대를 알 수 있죠. 표준화석이니까. 근데 고사리는 시상화석이기 때문에 시대를 알 수 없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가 더 오래된 거니까 A가 먼저 쌓인 거죠. 그죠? 먼저 퇴적이 됐고, 그 다음 B가 퇴적이 됐고, C가 퇴적이 됐다. 퇴적된 순서도 알 수 있습니다. A, B, C 순서. 얘는 D, E 순서인데 F는 잘 모르겠어. 얘도 퇴적된 순서. 누가 오래됐는지, 오래되지 않았는지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바다, 육지 이런 것들 알 수 있죠. 어디서 생성이 되었는지, 화석이 어디서 생성되었는지, 그 당시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층에 있는 화석들을 보고 시대 알 수 있고요. 환경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봐요. 공룡 발자국인데요. 공룡 발자국이 쌓인단 말이에요. 화석이 되려면 뭔가 묻혀야 되는 거잖아. 바닷속에서 묻혀요. 그래서 얘가 바닷속에서 묻혔다가 드러난 거죠. 전부 다 바다에서 퇴적이 되었다가 어떻게 돼? 우리가 발견을 했다는 것은 얘가 위로 올라왔다는 거죠. 융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 변동도 알 수 있습니다. 융기가 물이 빠졌다는 거예요. 융기가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아, 융기는요, 위로 올라옴이라는 뜻이고요. 침강은요, 아래로 내려감이라는 뜻이에요. 침식은 깎여 나간다는 얘기고요. 침강이랑 침식이랑 다른 거죠. 침식은 깎여 나간다라는 얘기고요. 퇴적은 쌓인다라는 얘기죠. 그럼 침식이 되면 가벼워지니까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맞아요.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퇴적이 되면 무거워지니까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어쨌든 융기 침강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세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화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지질시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지질시대 볼게요. 지질시대에 나와 있는데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교과 과정에서는 지질시대를 지구 탄생부터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둬요. 지구 탄생 언제 했다고 배웠니 우리? 지금으로서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일단 지질시대로 둬요. 현재까지요? 네. 현재까지 지질시대를 둬요. 자, 근데 우리가 받은 책에서는 현재라고 안 나와 있죠. 약 1만 년 전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기준을 약 46억 년 전이 아니라 지각이 만들어진 후부터라고 설명해주는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각 형성, 지각이 만들어진 약 38억 년 전이라고 주어지기도 하는데 얘는 안 주어져요. 요즘에 그냥 현재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알면 돼요. 교과과정 바뀌어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 있었다. 현재 대신에 뭐 인류 탄생 이전까지를 지질시대라고 둡니다. 인류 탄생 이전이라고 해서 약
1만 년 전. 그럼 지금은 신생대가 아닌 거예요? 그죠? 지금은 신생대라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신생대라고 대멸종이 안 일어났으니까 신생대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대를 나눈 게 누가 나눈 거야? 사람이 나눈 거잖아. 그럼 사람이 나눴으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 인류 탄생 이전까지를 지질시대라고 성간무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는데 많이 헷갈리는 거야.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1만 년 전, 1만 뭐 1000년 전, 1만 2000년 전, 뭐 1만 1100년 전 뭐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현재 지각이 형성됐는데 지각 형성되기 전에 생명이 탄생을 했잖아. 바닷속에서. 그러면 지각이 탄생하지 않았는데도 생명체가 존재하고 화석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지구 탄생부터 하자 해서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면 돼요. 책에는 뭐 인류 탄생 전인 1만 년 전까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세요. 현재까지다 라고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지질시대가 나오는데 지질시대를 구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질시대 구분하는 기준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생물계의 큰 변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구 탄생부터 현재까지 생물계가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어요. 좀 전에 배웠어. 뭐 가지고 알 수 있다고? 화석 가지고 알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얘는 표준화석을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가지고 생물계의 큰 변화를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당연히 생물이 변하겠죠. 큰 지각 변동이라면 생물이 멸종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물계의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부정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지질시대 구분하는 기준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많은 수의 생물이 멸종하거나 또는 다시 나타난 거지. 멸종하거나 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거다. 많이 없어지거나 갑자기 많이 생기거나 하는 기준을 나눈 것이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라고 알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지각 변동 옆에 부정합 설명할게요. 부정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부정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합은 지층이 차례차례 쌓인 것을 정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얀색이 이렇게 퇴적이 돼요. 퇴적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빨간색이 이렇게 퇴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초록색이 이렇게 퇴적이 될 거고요. 여기에 노란색이 이렇게 퇴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 쌓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정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합일 때는요, 아래쪽이 먼저 쌓인 거고요, 위쪽이 나중에 쌓인 거다. 그래서 아래쪽이 오래된 거, 위로 올라갈수록 최근에 쌓인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얘가 힘을 받아요. 우리 지각 변동할 때 배우는 것들인데요. 힘을 받으면은요,
이 지층이 휘어지거나 끊어질 수 있다라고 배워요. 휘어지는 것을 습곡이라고 하고요. 끊어지는 것을 단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중간에 힘을 받아서 책에는 습곡되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습곡까지는 할게요. 그래서 하얀색이 이렇게 휘어질 거고요. 빨간색도 이렇게 휘어질 거예요. 같이. 초록색도 이렇게 휘어질 거고요. 노란색도 이렇게 휘어졌대요. 그래서 휘어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습곡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쪽에서 미는 힘을 받아서 지층이 휘어져서 습곡이 돼요. 자, 여기까지는 바닷속에서 일어나는데 물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할게요. 물속에서 이렇게 일어났어요. 물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나중에 얘가 뭘 한다? 융기를 해요. 이제 융기를 할 겁니다. 융기가 뭐라 그랬어? 위로 올라오는 것이 융기라고 얘기를 했잖아. 물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어디에? 육지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죠? 대충 그릴게요. 습곡이 된 이 지층이 이렇게 위로 올라왔대요. 융기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일어나?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이 침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깎일 거예요. 이해돼요? 침식이 됐으면 깎여 나갈 겁니다. 깎여 나가고 난 다음에 침식 후에 뭐 한다? 침강을 해요. 침강하면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어 있던 습곡이 되어서 있던 놈이 깎여 나가고요. 깎여 나가고 난 다음에 침강되니까 다시 퇴적이 돼요. 이제 퇴적이 되는데 여기는 깊은 곳이니까 하얀색 먼저 쌓였고요. 얕은 곳으로 갈수록 노란색이 쌓였다면 내려오면서 쌓일 때는 뭐부터? 노란색부터 이렇게 쌓여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오면 녹색이 쌓일 거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쌓일 거고요. 하얀색이 이렇게 쌓일 거예요. 네 거꾸로 네? 네 거꾸로. 내려오면서 쌓이는 거랑 올라가면서 쌓이는 거랑 다르게 쌓여요. 내려오면서 쌓이면 점점 깊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얕은 곳에서 굵은 입자에 자갈 같은 것들이 먼저 쌓이게 되고요. 깊어지면서 유속이 약해지기 때문에 가는 입자들이 쌓이게 됩니다. 위로 올라오면요, 아래쪽은 유속이 약하기 때문에 가는 입자들, 진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파도라든가 물살이 세지기 때문에 조금 더 굵은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먼저 쌓이는 것이 자갈이에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쌓이는데 요게 뭐냐면은 자갈로 되어 있는 여감이 만들어져요. 퇴적암. 그래서 부정합에서 아래쪽에 기본이 되는 아래쪽 여감이라고 해서 기저여감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경계가 이렇게 생겼죠. 이제 습곡이랑 정합이랑 이렇게 경계가 생겼어요. 그죠? 얘는 습곡이고 얘는 차례차례 쌓여. 자, 요 면을 부정한 면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아래쪽에 얘네들이 쌓일 때랑 그리고 위쪽에 얘네들이 쌓일 때랑 시간 간격이 융기되어서 침식되고 침강될 때까지 이만큼의 시간 간격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쌓일 때 중생대였는데 시간 간격 중에서 얘가 쌓일 때는 신생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정합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지질시대를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부정합을 경계로 아래쪽에 있는 생물, 화석이랑 위쪽에 있는 생물의 화석이 어떻게 다른가에 따라서 지질시대를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노란색이 그럼 제일 그러면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냥 쌓인 거, 아래쪽에 쌓인 거랑 위쪽에 쌓인 거의 시간 간격이 크다 이것만 알면 돼요. 부정하면서 노란색이 큰 건지 작은 건지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제가 저거 시간 좀
여감이 자갈로 만들어진 퇴적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침강되면서 먼저 쌓이는 것이 얕은 곳에 쌓이는 게 먼저 쌓이겠죠. 그래서 자갈로 된 붉은 입자가 된 여감이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모래, 진흙 이런 것들이 쌓이겠죠. 가는 것들. 그래서 부정한 면에 있는 것은 자갈로 이루어진 여감, 기저여감을 보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붉은 알갱이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보통 여감이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지층과 새로운 지층 이렇게 시간 간격이 큰 지층들이 만들어지더라. 안 지울게요.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필기하세요. 설명 들으세요. 안 지울 거예요.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지질 시대를 분류를 하잖아. 구분을 했잖아요. 지질 시대를 구분했는데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구분을 해요. 가장 큰 기준이 생물의 화석이 거의 없는 적은 것과 생물의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눠요. 그래서 생물의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이 시기를 무슨 기라고 하면 캄브리아기라고 얘기를 해요. 캄브리아 시대 캄브리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전 단계잖아요. 맞아요? 생물 화석이 많은 이 전 단계니까 먼저 선자 서서 이 시기를 뭐라고 했다? 이만큼의 시기를 잘 몰라. 없으니까. 어떤 시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시기를 캄브리아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캄브리아기 이전이라고 해서 먼저 선자 서서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약 46억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요. 5억 4천만 년 전까지를 성캄브리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기를 뭐라고 했다? 캄브리아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캄브리아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캄브리아기는 생물의 화석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 화석의 종류에 따라서 또 나눕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누고요. 이렇게 나눠요. 이때 생물종이 급격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눈 거고요. 이 시기를 고생대, 이 시기를 중생대, 마지막에 이 시기를 신생대라고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였다? 얘네들이었죠. 얘네들 가지고 이렇게 나눈 거예요. 생물계의 큰 변화, 대규모의 지각 변동 일어남으로 해서 고생대에 살던 생물과 중생대에 살던 생물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면 시기를 딱 나눈 거고요. 중생대, 신생대 달라졌다. 딱 나눈 거예요. 그래서 중생대는 2억 4,500만 년 전. 맞나요? 2억 5,200만 년? 2억 5천만 년 전. 얘는 6,500만 년 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이제 하나의 시간으로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시계로 표시를 했어요. 12시까지는 시계로 표시를 했더니 성캄브리아대가 이만큼 차지하고요. 그리고 고생대가 이만큼 차지하고요. 중생대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전체를 12시간으로 나타냈을 때 고생대가 시작하는 시간이 10시 35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10시 35분까지는 성캄브리아대, 10시 35분부터 11시 21분까지 11시
21분까지는 고생대. 11시 21분부터 11시 50분까지. 11시 50분까지는 중생대. 11시 50분부터 10분 정도 되는 시기가 지금 신생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계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체 기간으로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긴 시간 성탄불이야대.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와 있고요. 성칸브리아 시대에 생물의 화석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앞에서 화석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들 했어요. 뭐 했다? 일단 단단한 부분이 없다, 빨리 매몰되지 않았다, 생물의 개체수가 적었다, 이런 것들 있겠죠. 일단 개체수가 적었고요. 단단한 부분도 없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겠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아서 여기에 화석이 거의 없다라는 알면 돼요.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알면 돼요. 그리고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시기를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고생대 표준화석 외워야 돼요. 중생대 표준화석도 외워야 돼요. 신생대 표준화석도 외워야 돼요. 이 화석들을 외워야지 다음 장에서 하는 것들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질시대의 특징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화석과 지질시대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질시대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별 특징 볼 건데요. 성칸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환경, 기후랑 수륙 분포 볼 거고요. 그리고 생물의 특징, 그리고 바다속 생물과 육지의 생물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하나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놓고 필기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어머니는. 까미 화이트. 자, 일단 성칸브리아 시대 기후를 볼게요.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전반적으로 온난화였다라고 나와요. 근데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성칸브리아 시대는 너무 오래 전에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추정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력 분포 알 수 없다. 네, 지각 변동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그 당시 수력 분포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정리를 하는 거니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기후 먼저 정리를 할게요. 전부 다 기후 먼저 환경, 기후랑 수력 분포를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고생대 기후입니다. 똑같아요. 대체로 온난 뭐 이렇게 있어요. 말기 빙하기 똑같죠? 근데 빙하기라는 게 근데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얘는 확정이에요. 얘는 아니에요. 얘는 추정이에요. 수력 분포 고생대 말기 때 하나의 대륙이죠. 판게아라고 하는 하나의 대륙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죠? 수력 분포 이렇게 됐어요. 자, 중생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대. 자, 중생대는요 기후의 특징이 있습니다. 빙하기가 없다라는 거. 모든 시대 중에서 중생대만 빙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온난했는데요. 얼마나 온난했냐? 가장 기온이 높은 지질시대다 라는 거. 전체 지질시대 중에서 기온이 가장 높은 지질시대가 중생대다 라고 알면 돼요. 자, 말기에 하나의 대륙이던 판게아가 중생대에 뭐 된다?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중생대의 말기에 하나였던 초대륙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니까 뭐가 일어나?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지각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대륙이동에 의한 지각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이 이때 활발하게 일어날 거고요. 중대 일어나요. 네, 중생대. 고생대 말에는 하나였잖아요. 초대륙 하나여서 중생대 되면서 분리되기 시작을 하면서 지각변동이 중생대 때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그럼 수륙분포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수륙분포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죠. 이제 수륙분포, 대륙과 해양이 어떻게 돼? 다양해지는 거죠. 해양 분포가 다양해진다. 자, 단순한 거예요. 그죠? 얘는 하나의 대륙이니까 얘는 단순한 수륙 분포를 가집니다. 그래서 환경이 단순했고요. 그리고 얘는 다양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신생대. 신생대 초기에는 전기에는 대체로 온난 했어요. 근데 말기 가면은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번이는데 4번의 빙하기랑 3번의 간빙기가 나타나더라.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마지막에는 어는 걸로 끝납니다.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반복이 됩니다. 수륙분포 나와 있고요. 분리가 되면서 대서양과 인도양이 넓어집니다. 커지고요. 그리고 현재와 비슷한 수륙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때 여기서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것들이 나타나요.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들도 나타나더라. 자, 여기가 기후 수륙분포인데요. 수륙분포의 특징은요. 일단 고생대 말기에 하나의 초대륙 한계하다 라는 거. 그리고 중생대 때 분리되더라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리고 기후는요. 중생대가 가장 특이하다. 빙하기가 없다. 그래서 가장 기온이 높은 시대였다 라는 거고요. 신생대 말에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강빙기가 존재한다. 이런 특징들 알면 돼요. 나머지는 대체로 비슷하죠. 기후가. 네, 처음에 신생 때도 그럼 빙하기로 멸종한 거예요? 빙하기, 강빙기, 빙하기, 강빙기, 빙하기로 멸종하기도 합니다. 다른 원인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생물들 볼 겁니다. 생물의 특징과 그리고 바다 생물과 육상 생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칸브리아 시대 나와 있고요. 성칸브리아 시대는 발견되는 화석이 거의 없다. 그래서 생물을 구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적은지는 앞에서 했으니까 정리 안 할게요. 자, 그리고 바다에서 최초의 생물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죠? 왜 바다에서 탄생했다고? 바다가 자외선을 차단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아서 바다에서 자외선을 차단했기 때문에 최초의 생물이 바다에서 탄생을 했다. 자, 바다 속 생물을 볼게요. 뭐 있다? 남세균이 출현을 하고요. 뭐예요, 얘?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하는 남세균 출현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지나서 뭐가 만들어져요? 후기에는 다양한 생물이 만들어져요. 다세포 생물이 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남세균이 모여서 만들어진 화석이 최초의 화석. 최초의 화석 뭐 만들어줘요? 스트로마톨 라이트라고 하는 최초의 화석이 만들어지고요. 후기 다세포 생물, 해면류 같은 해파리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에비아카라 동물군 화석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카무리아 화석은 이렇게 두 종류가 대표적인 화석입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랑 에비아카라 동물군 화석, 이렇게 두 종류가 가장 대표적인 화석이다. 육지에는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외선을 차단할 수 없었다. 아직까지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할 수 없었다. 그래서 육상 생물은 출현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육상에는 생물이 없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산화환원할 때 뭐 했다? 남세균 광합성에서 뭐 만들어내요? 산소기체 만들어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산소기체가 대기 중으로 빠져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육상생물이 출현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대기 중으로 빠져나와서 이 대기 중에 산소가 뭐 되면은 오존으로 만들어지고 오존층이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육상생물이 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근데 후기에 성캄브리아 시대 후기에. 다 다세포. 네. 처음에는 단세포 생물인데 산소가 만들어지면서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진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고생대 생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요. 자, 남세균이 광합성에서 산소를 만들어내. 산소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산소 생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요. 해양에서 생물 수가 급증을 합니다.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 증가해요? 산소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생물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뭐한다? 육상생물이 출현하겠죠. 뭐가 생겼기 때문에 오존층이 드디어 생겼어요. 오존층이 생겨서 자외선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대멸종이 나타납니다. 자, 이 말기 대멸종이 무엇 때문인가? 가장 큰 원인이 누구 때문이다? 얘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의 대륙으로 된 판게아 때문에 말기의 대멸종이 나타난다. 가장 큰 원인이 판게아. 다른 원인들도 있어요. 대멸종하면 다시 할게요. 그거는 하나의 대륙이랑 뭐 상관이에요? 하나의 대륙이 되면 환경이 단순해져요. 단순하기 때문에 생물 종수가 그 환경에만 적응해서 사는 생물 종만 나타나기 때문에 종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종 다양성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멸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떤 것들? 바닷속에 사는 삼엽충이나 광추충이나 이런 것들이 대멸종을 했다라는 거. 자, 바다에 사는 생물들 정리를 할게요. 이제 무척추 동물 있습니다. 무척추 동물. 무척추 동물들 전성했고요. 그리고 척추 동물 중에서는 어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무척추 동물들은 어떤 거 있다? 여기서 대멸종된 삼엽충이나 광추충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완종류 이런 것들도 있어요. 완종류도 하나 적어줄까요? 완종류 이런 것들이 척추. 그리고 척추동물 어려운데 얘는 갑주어. 전부 다 표준화석들이죠. 얘네들 고생대 표준화석들. 자, 육지에 사는 생물들 볼게요. 뭐가 나타나냐면은 식물은요. 아니, 식물이 아니라 동물 중에서 육지에 사는 동물 나타나기 시작했죠. 양서류 나타납니다. 새끼 때는 물속에서 아가미로 호흡을 하고, 그리고 자라서 성인이라고 해야 되나? 다 자라면은 육지에서 폐로 호흡을 하는 동물을 양서류라고 얘기하죠. 개구리 같은 거. 곤충인데 대형 곤충류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식물은 양치식물. 주로 건성을 합니다. 여기까지 건성, 이끼류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양치식물은 여기서 고사리 정도 되겠네요. 이 고사리가 현재 화석연료 석탄층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식물이다라고 알면 돼요. 자, 얘네들이 번성을 했고요. 나중에 후기에 가면요, 거시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나타나요. 그래서 번성하는 것과 출현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번성하는 것 위주로 그 고생대에 번성하는 생물들 위주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 출현한 것들은 얘가 중생대에 번성을 할 거예요. 고사리가 양치식물이에요. 양치식물이에요. 자, 이제 중생대에 넘어갈게요. 자, 중생대 생물들 대륙이 분리되면서 대륙과 해양 분포가 다양해졌죠. 그러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많은 서식지들이 생기는 거야. 여기서 살 수 있는 거, 여기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 다양한 서식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양한 서식지가 만들어졌대. 그래서 대멸종을 했잖아. 대멸종 후 다시 다양한 생물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멸종에 따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따라서 더 많은 생물종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예, 말기에 또 뭐 생겨요? 대멸종 일어나요. 공룡이라든가 암모나이트 이런 것들의 대멸종이 나타납니다. 자, 이 대멸종도 이따가 뒤쪽에서 대멸종 원인 볼 거예요. 화산 활동이라든가 운석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볼 거고요. 대멸종 할 때. 자, 그리고 바다에서는 암모나이트. 육지에서는 파충류. 뭐의 시대다? 공룡의 시대였죠. 그래서 파충류의 대표적인 공룡 번성했고요. 그리고 식물은 거시식물. 고생대 말에 출현해서 중생대 때 번성하는 것. 소철, 은행나무, 소나무, 잣나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말기 때 혹시식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유류랑 조류랑 얘네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신생대에 넘어왔습니다. 신생대. 자, 4번의 비강기와 3번의 간빙기가 있어요. 그래서 4번의 비강기에는 해수면이
낮아지죠. 해수면이 낮아지니까 바다가 얕아진 거잖아. 그러니까 육상 생물들이, 육상 동물들이 바다를 건너서 다른 대륙으로 막 도망가. 그래서 얕은 바다가 육지가 드러나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육상 생물이 다른 대륙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자, 다른 대륙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고요.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다가 새로운 종으로 진화까지 된다. 그래서 다양한 종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넓은 초원, 그리고 현재와 비슷한 생물종들이 나타나게 되는 시기가 신생대다. 바다의 합해석. 그리고 이제 빙하기로 네. 그래서 되는 거는 육상 생물이 다른 대륙 이동만 빙하기 때문에 된 거죠. 아, 이거요? 네. 네. 이렇게 할까요? 메머드와 같은 대형 포유류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은 속시식물이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후기에는 인류의 조상이 출현한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쭉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은 생물의 진화 과정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남세균은 식물이잖아요. 남세균이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겠죠. 양치식물. 그리고 거시식물, 혹시식물 이런 식으로 진화했다. 식물의 진화 과정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동물의 진화 과정도 알 수 있어요. 뭐 다세포 생물 에디아카라 동물군 나오는데요. 척추동물의 진화 과정을 볼 거예요. 척추동물. 그래서 척추동물의 어류 이렇게 있어요. 네, 빨간색으로 할까요? 어류 있으면 어류에서 뭐가 돼요? 양서류로 진화를 해요. 그리고 양서류가 파충류로 진화를 하고요. 자, 이 파충류가 뭐로 진화를 하냐면은 조류로 진화했다 포유류가 아니고 파충류가 그냥 포유류로 진화를 하는 거예요. 포유류로. 그리고 이 파충류가 뭐로도 진화한다? 조류로도 진화하는 거예요. 조류가 포유류로 진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진화 과정도 알 수 있었다. 됐습니까? 좀 진화 과정 정리하기 좀 복잡해졌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자, 이제 대멸종 볼 거예요. 정리하고요. 대멸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칸브리아제는 다 정리됐죠? 여기는 지워도 되죠?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243쪽이고요.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 볼 게 뭐냐면은 대멸종의 원인을 보고 싶어. 대멸종의 원인. 대멸종의 원인은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대멸종이 일어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어떤 환경들이 변했는가? 수력분포 변할 수 있어요. 아까 뭐 판계야 이런 것들이 있었죠. 수력분포 변할 수 있고요. 해수면의 높이 변화 또는 해수면의 면적, 해수면의 길이 뭐 이런 것들. 해수면 변화. 그리고 소행성 충돌. 소행성 분석 충돌 있을 수 있고요. 대규모의 화산 폭발에 의해서 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 변동, 뭐 융기, 침광이 있을 수도 있고요. 화산 활동 지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섭입형 경계, 보존형 경계, 충돌형 경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후 변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빙하기라든가 간빙기라든가 이런 기후 변화 있을 수도 있고요. 대기와 해양의 산소 농도, 이런 원인에 의해서 대멸종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수륙 분포 중에서 우리 뭐 본다? 판게아 볼 거예요. 오생대 말에 하나의 대륙으로 된 판게아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소행성 충돌 하나 볼 거예요. 그리고 화산 폭발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판게아가 나타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얘는 하나의 대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안선이 단조로워져요. 그래서 해류가 단순해져요. 그리고 기후대도 단순해져요. 그래서 다양한 종이 살 수 없다. 이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원래는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로 되면서 단순해졌기 때문에 대멸종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소행성 충돌합니다. 충돌하면서 뭐가 생겨요? 재라든가 먼지가 발생을 할 거예요. 얘네들이 햇빛을 차단하면서 기온, 그럼 그 당시에 변온동물이 있었으면 이 기온이 낮아짐으로 해서 체온도 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얼어 죽게 되겠죠. 이런 것들 보면 되고요. 화산 폭발은 두 가지 원인으로 나타나요. 화산 폭발. 화산재가 발생을 해서 여기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햇빛 차단하고 기온이 낮아지는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 하나 있고요. 얘는 중생대 말에 나타나는 거예요. 중생대 말기에는 이 원인 때문에 대멸종이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화산 폭발이 나면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테인 같은 온실기체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거죠. 얘는 오생대 말기에 추운 지역, 시베리아, 화산 폭발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질시대의 생물 수의 변화를 보면은요, 책의 243쪽 맨 아래쪽 그래프예요. 맨 아래쪽 그래프. 그래서 대멸종이 일어나는데 총 대멸종이 5번 일어나요. 그래서 생물의 종수가 있고요. 지질시대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생물 종수예요. 개체수가 아니라 종수예요. 종수. 개체수가 아니라 종의수입니다. 종의수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막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가 있고요. 가다가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두 번 떨어졌다가 그리고 급격하게 쭉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툭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좀 이거 시베리아 왜 나타나고? 시베리아 지역에서의 대규모 화산 폭발에 인한 생물 대멸종의 원인이 이 원인이었다고. 고생대 말에 시베리아 지역에서 대멸종이 일어난 원인이 화산 폭발에 의한 온실기체,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멸종이 된 원인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다. 좋은 질문 했어요. 영상 보고 있는 학생들도 그게 궁금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 여기에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나타나요. 그리고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멸종은 올해 일어나요. 대멸종은 5번 일어나는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요때가 언제냐면 고생대 말이에요. 요때가 언제냐면요 중생대 말이에요. 우린 요 두 가지만 그래서 가장 큰 규모는 고생대 말에서 가장 큰 규모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크게 한 거예요. 그냥 가장 큰 규모가 일어났다. 동그라미를 크게 해놓은 겁니다. 자, 대멸종의 원인인데요. 자, 고생대 말의 대멸종의 원인 뭐 때문에 나타났다 그랬니? 화산 폭발 그리고 판게아 이렇게 두 가지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고생대 말에 판게아랑 화산 폭발에 의해서 얘는 기온이 높아진 거예요. 기온 낮아지네요. 이렇게 두 가지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대멸종이 일어난 거잖아. 대멸종이 일어나면 생물의 종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걔네들의 살던 서식지가 비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기로 넘어가면은 그 공간에 새로운 놈이 들어와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살면서 변이를 거쳐서 진화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물종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자, 중생대말의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화산 폭발과 운석 충돌인 소행성 충돌 이렇게 두 가지 원인. 이때는 기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화산 폭발. 화산재에 의해서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던 변온 동물들이 체온이 낮아서 죽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행성 충돌하면서 어떻게 된다고? 햇빛 차단해서 기온 낮아지지. 이거 두 개가 중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온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변온 동물들이 죽게 되는 현상이 중생대 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자, 이렇게 대멸종이 일어난다고 모든 생물들이 멸종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생물 종수가 감소했어요. 남아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남아있는 애들이 다른 서식지로 이동을 하면서 변이, 진화 과정을 거쳐서 좀 더 다양한 생물종. 그래서 멸종이 일어나야지만 좀 더 다양한 생물종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저는 화산 폭발을 하는데 왜 기온이 낮아져요? 여기서 설명했죠. 화산재가 발생하면서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대멸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환경과 생물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